보이시나요? 예, 네, 잘 보입니다. 예. 소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그, 여기서 이제 이 턱을 이제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받았을 때, 사실, 서울대에서 연락이 오면은 뭐, 제 입장에서는 너무 영광스럽고, 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오늘 주제는 이 PFAS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이걸 선택하게 된 이유가 사실 최근에 가장 많이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이제 물질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5년, 6년째 지금 이 population study of women's health across the nation 호안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파퓰레이션에서 이제 한 연구가 이제는 이제 그 다른 이제 분들한테 소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들이 좀 이제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결과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 그래서 아주 뭐 과학적인 자료들을 뭐 엄청나게 집어넣고 이런 게 아니라 가능하면은 좀 이제 그 기본적인 그 PFAS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이 수안에서 저희가 이제 발견한 이제 결과들 위주로 해서 좀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연 그러면은 environmental health scientist로서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오늘 그 조인해 주신 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누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시간이 더 허락한다면은 뭐 혹시 뭐 저한테 또 다른 뭐 관심 있는 뭐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제가 또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조금만 더 제 소개를 해드리면 아까 지금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8년도에 저도 이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식품위생학교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네, 그 식품위생학교실 제가 이제 원래 이제 그 학부 전공이 식품공학을 해서 이제 이제 식품공학을 했지만은 좀 더 보건학적인 거에 관심을 좀 갖게 되어서 보건대학원에 있는 식품위생학교실을 왔는데 제가 좀 이제 관심사가 이제 여러 개 다양하다 보니까 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다른 분의 강의를 한번 딱 듣고 다른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저게 더 재밌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제 지도 교수님한테는 정말 좀 죄송스럽지만은 석사 논문을 식품위생학과 전혀 무관한 대기오염을 가지고서 석사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음, 사실 근데 이제 이게 뭐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뭐 이제 좀 불효 뭐 자식 같은 이제 그렇게 취급을 당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나름 이제 자기의 커리어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해보고 싶은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되면은 사실 아낌없이 자기를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식품위생학이라는 그 식품이라는 그 바운더리 내에서 좀 이제 벗어나는 그 계기가 됐던 게 이제 제 석사 과정 때 일이었고, 그래서 이 결과, 그러니까 이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 박사 과정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고, 여기서 이제 제 지도 교수인 조엘 슈왈츠와 하워드 후 이 두 분의 교수를 만나서 대기오염과 그다음에 노출이 과연 그러면 이제 심혈관계 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연구들을 박사 동안 그리고 이제 박사 이후에 포스닥 하면서도 이제 쭉 연구를 했었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그 미치간 대학교에 자리를 잡게 되어서 미치간 대학교에 온 이후로는 제가 이제 미치간 멀타이 폴루턴 에피디미올로지 그룹 엠팩 이런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제 그 하나의 물질만을 이제 연구하는 것이 아닌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물질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보여드릴 이제 주제와 같이 이제 PFAS나 아니면 다른 뭐 이제 그 컨슈머 프로덕트들 BPA나 팔레이트나 뭐 이런 것들 헤비메탈들 다 포함시킨 형태의 이런 그 폴루션 믹스처들 연구를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이게 이제 노년 인구층이 증가하면서 이 노년 인구에 의한 노년 인구가 이제 증가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 이제 이제 그 알츠하이머스 디지즈나 치매나 이런 어
그 질병에 또한 환경 오염 물질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그쪽으로 또한 한 축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어, 하나가 이제 이건 뭐 사실 작은 사이즈기는 한데 제가 2017년에 한국에 있는 동안에 그 당시 이제 여성들이 사용하는 이렇게 생리대나 여기에 이제 VOC가 노출된다 하면서 그때 당시 상당히 문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 그때 그 경험, 그 기억을 가지고 와서 이제 미국에 와서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이제 뭐 여성들 다 사용하는 거니까는 그리고 저희 집에서도 뭐 뭐 아내와 이제 제 딸이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러한 그 이제 여성들이 사용하는 저 생리용품들의 과연 환경 물질들은 어느 정도 있고 그 물질들에 의해서 노출이 어떻게 되고 그것에 의한 건강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연구들을 중점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 최근의 연구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그 오늘의 메인 주제인 이제 PFAS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FAS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PFAS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개략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건강 영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사실 저희 그 이 연구팀에서 연구를 한 아웃컴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소개하기가 뭐하니까 이제 두 가지 아웃컴 하나 해가지고 이제 그 리프로덕션과 관련된 리프로덕티브 시스템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메노포즈와 관련된 아웃컴, 그러니까 이제 폐경이죠 한국말로. 그리고 이제 당뇨 두 가지 아웃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결국에 가서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질문을 해야 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그러면은 이 PFAS에 대한 관리 규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 이제 한국에 대한 그 실정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소개드리고 한국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거 같이 공유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이거를 하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파스에 대해서 혹시 뭐 그 안 들어보신 분들 위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이거는 이제 그 synthetic compounds 그리고 이제 여기 그 구조를 보다시피 이제 그 탄소 구조물이 있고 사실 여기에 그 수소가 다 그 이제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수소가 전부 다 이 플로린으로 불소로 다 치환이 된 거죠. 그 치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펑셔널 그룹이라고 해서 이 펑셔널 그룹이 그러면은 이게 카복실릭 애시드냐 아니면 설포닉 애시드냐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의 메인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알려진 이 두 가지 컴파운드가 P4와 P4S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그 퍼플로로 O가 이제 옥테인 이렇게 해서 이제 카본 8개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카본 체인에 카본이 8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복실리 애시드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S는 이제 설포닉 애시드를 얘기하는 두 가지의 이제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미국에서 그 PFAS가 검출이 된 여러 가지 이제 사이트들을 다 이렇게 덤으로 이제 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색깔별로 조금씩 다른데 이제 주로 이제 그 폐기물들을 버리는 곳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주변의 공장에서 이제 폐수들을 쏟아냈을 때 그 폐수들을 처리하는 폐수 처리장, 그 다음에 공항,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군대 시설 있는 데들. 이제 거기서는 이제 폭탄 같은 것들을 막 터뜨리고 나니까는 나중에 또 소개하겠지만 이 폭탄을 이제 불이 나면은 그 불을 꺼야 되잖아요. 불을 끄는 이제 화학 물질로서 이 PFAS가 굉장히 잘 이제 그거를 이제 불을 진화하는 그 화학 물질로서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 맵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게 이제 어느 특정 지역에서 로컬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미국 전역을 통틀어서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고 이건 뭐 미국만이 문제가 아니겠죠. 뭐 아마 같은 형태의 이런 오염원들이 한국 지도도 이제 해놓고서 보면은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사실 미국의 인구가 3억 명이 조금 넘는데, 이제 최근에 발표를 보면은 2억 명 넘는 사람들이 음용수를 통해서 PFAS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음용수를 통해서 이 PFAS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 음용수에 대한 오염 그리고 음용수를 통한 노출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미시간 여기 이제 미시간 주가 이렇게 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2018년, 2019년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어떤 특정 이제 비즈니스 이게 보면은 굉장히 정말 영세한 어, 그냥 그 공장이죠. 아주 가내수목 형태 작은 공장인데 이게 이제 플레이팅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미시간 디트로이트 이쪽이 이제 자동차 산업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뭐 GM, 포드, 뭐 프라이슬러 이런 그 공장들 다 이제 여기 있는데 그러면은 이 이제 큰 이제 대기업들의 하청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서플라이어들이 존재하죠. 그러면 그 서플라이어들 중에서 뭐 엔진을 만드는 곳 아니면은 뭐 그 차 내부에 뭐 내부 내장재를 만드는 곳 뭐 여러 이제 그 작은 이제 그 하부 하청 업체들이 있는데 이 하청 업체들이 이 피파스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 나오는 바로 이제 크롬 플레이팅이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크롬 도금하는 하면은 굉장히 이제 그 색깔도 막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자동차 보면 크롬 도금돼 있는 거라고 이제 그 비싼 차일수록 그런 것들 많이 그 광고를 하잖아요. 그죠? 다 이 크롬 플레이팅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표면을 아주 매끄럽게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크롬이 이제 아마 그 다른 쪽에 좀 공부하신 분들 아실 테지만은 이제 육각 크롬이라고 해서 그 헥사베일런트 크로미움, 이 헥사베일런트 크로미움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이제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장 노동자분들이 이 크롬 플레이팅을 하다 보면은 이 이제 육각 크롬이 이제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육각 크롬이 이제 그 수증기를 통해서 올라오니까는 그럼 여기에 노출되면은 안 되니까는 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그 크롬 그 베이퍼라이제이션 된 크롬들을 이제 완화시키는 이제 그 설펙턴트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그 설펙턴트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 물질을 그거를 완화시키는 물질이 바로 PFOS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스톡홀름 컨벤션에서 이제 PFOS의 사용을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이 PFOS를 생산하는 이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이것들을 다 이제 그 줄여 나가기 시작하고 결국에 페이즈아웃 시켰는데 그거를 페이즈아웃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기는 이센셜 그 purpose라고 하는데 아주 필수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곳에는 예외를 두었어요. 그 예외가 바로 이 크롬 플레이팅이에요. 이 크롬 플레이팅 결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설펙트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공장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시간 같은 경우가 바로 그래서 이 작은 공장들 왜냐하면 이 PFOS를 결국에 제대로 다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폐수를 버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드니까는 작은 이 가내 수공업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냥 뭐 이제 나중에 걸리면 뭐 걸리겠지 하고 버리는 거죠 폐수들을. 결국 그 폐수가 강으로 흘러가고 그 강이 오염된 물을 가지고서 이제 음용수로 사용하다 보니까는 이때 이후로 해가지고 이 시간 내에서 굉장히 이 PFAS 특히나 PFOS에 대한 이제 경각심이 증가하게 됐고 저도 바로 이 시점이 제가 이제 PFAS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음용수뿐만이 아니라 음용수나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폐수가 이렇게 오면은 폐수 처리장이 있고 그 폐수 처리장이 사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분변이나 이런 것들이 오니까는 되게 좋은 유기물이에요. 이 유기물들을 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바이오 솔리드를 만들죠. 그러니까 퇴비 같은 거. 그래서 되게 좋은 그 올게닉 그 탭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이것들을 이제 여러 그 다른 농장이나 이런 데 다 보내죠.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생산한 곡물이나 야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올가닉 푸드라고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폐수 처리장에서의 PFAS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들어온 그 폐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슬러지를 가지고서 만든 바이오솔리드의 PFAS 농도가 굉장히 높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그 미국에서 생산되는 그 이 곡물들이 상당히 많이 그 오염이 돼 있다라는 보고가 최근에 나왔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해서 PFAS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PFA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말씀드린 대로 8개 카본, N은 모나니까 9개, 데카 10개, 그다음에 HX는 헥사니까 6개, 그다음에 설포닉 애시드고 그다음에 이거 아까 P4에서 8개 카본이고 얘네들이 다 보면 뭐 남성과 여성이 조금 차이가 나지만은 이제 half-life가 거의 한 5년에서 한 10년 넘게까지 이제 돼 있죠.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에 이게 몸에 들어오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농도가 몸에 들어오면은 이거를 이제 절반으로 줄이는 50으로 줄이는데 5년에서 10년 걸리고 50에서 다시 25로 가는데 또 5년에서 10년이 걸리고 25에서 12.5로 가는데 또 다시 5년에서 10년이 걸리고 근데 그 사이에 또 다른 거 계속해서 또 노출이 되겠죠. 결국에는 이렇게 긴 해프라이프를 가진 물질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상 몸에서 다 빠져나갈 수가 없는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FAS를 forever chemical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 몸에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물질인 거죠. 뭐, 뿐만이 아니라 이제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PFAS를 또 이제 everywhere chemical.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디에든지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에서 이렇게 나와 있듯이 뭐 기능성 이제 그 옷이라든가 뭐 페인트 최근에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뭐 여성들이 사용하는 마스카라나 뭐 이런 거에도 그냥 물에 젖으면 안 되니까 젖지 않고 계속해서 하루 종일 잘 유지가 되려면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화학 물질이 들어가죠. 그 PFAS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뭐 농약이나 특히나 이제 제가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데 마이크로웨이브 팝콘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혹시 한국에서도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팝콘을 드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진짜 많이 먹거든요. 배고프면 그냥 하나 싹 마이크로웨이브에서 돌려가지고 먹게 되는데 PFAS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팝콘으로 쏟아져 나가는데 그리고 뭐 이제 그 패스트푸드 패키징이나 뭐 잘 알려져 있죠. 그 테플론으로 만든 non-stick cookware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firefighting foam 그러니까 그 후방 용품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2억 명에 넘는 사람들이 음용수를 통해서 노출되고 근데 음용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every day, everywhere 케미칼에 의해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미국에 있는 사람들 이제 미국에서 조사한 국민 건강 영양 조사죠. 앤 헤인즈라고 하는데 국민 건강 영양 조사에서 나온 이제 결과들을 보면은 거의 뭐 퍼센트 모든 사람들한테 있어서 이 PFAS가 검출이 되고 아마 이거는 뭐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PFAS 헬스 이펙트에 대해서 뭐 제가 다 이거를 뭐 말씀드리진 않고요. 뭐 이제 여러 개 이제 타겟 organ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메타볼리즘에 영향을 주는 기관들, 뭐 타이로이드나 아니면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 PFAS도 엔도크린 디스럽팅 케미컬이기 때문에 환경 교란 물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캔서에도 영향을 미치고 최근의 연구를 보면은 이제 백신, 그 reduce vaccine response라고 하면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뭐 이제 지금 이제 그 독감 시즌이 와가지고 독감 그 백신을 맞으러 갔는데 내가 독감 주사를 맞아도 아니면 코비드가 유행하니까 코비드 백신을 맞아도 그냥 내 몸에 이제 피커스 농도가 많으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정도의 이제 엔티바디가 항체가 안 생기는 거죠. 몸에서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나는 분명히 백신을 맞았는데 내가 뭐 코비드에 걸리거나 아니면 뭐 인플루엔자에 걸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이 코비드 기간 동안에도 아마 그런 얘기들 뭐 서로 간에 막 얘기했을 거예요. 나 백신 맞았는데 나 또 코비드 걸렸어.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한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화학 물질에 의해서 교란되는 그거에 의한 백신 에피커시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에서 이제 그 임신 기간 동안에 이제 고혈압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아이들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PFAS가 과연 우리 인간의 이제 그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앞서 이거를 보여드렸던 P4와의 이제 그 화학적 구조를 보시면은 이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려진 그러니까 fatty acid, 그러니까 뭐 이제 지방질이죠. 이 지방질의 구조가 동일합니다. 차이가 뭐냐면은 이 fatty acid는 이 하이드로카본 체인에 카복틸레 애시드가 있고 여기에 이 카본에 하이드로젠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 대신에 모든 이 수소가 플로린으로 다 치환이 되면은 그게 바로 이제 PFAS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fatty acid와 PFAS는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PFAS가 몸에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뭐 이 지방은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니까 당연히 몸이 지방이 들어오면은 반응을 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 대사에 활용을 하죠. PFAS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쉽게 몸이 이 PFAS에 반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 영향을 받는다라는 아주 간단한 이제 원리이긴 한데 이 구조적 유사성이 그 모든 이 건강 영향의 이제 원인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구조적 유사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구조적 유사성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몸에서의 기관이 바로 이 Peroxisome Proliferator Activated Receptor PPAR라고 하는데 이 PPAR는 이제 우리 몸이 이제 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이제 지방 대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글루코스 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결국에는 이제 몸이 이제 이런 물질들을 이제 생성해내는데 유전자가 발현이 돼야 되는데 이 유전자 발현을 이제 컨트롤하는 그 위치에 이 피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파가 바로 셀 디퍼런시에이션 결국엔 셀이 어떤 이게 이제 근육 세포로 발현이 될 건지 아니면은 혈액세포로 발현이 될 건지 여러 가지 이제 지방으로 발현이 될 건지 그 셀이 디퍼런시에이션 하는 데 있어서 또 이거를 레귤레이트하는 역할을 하고요. 리피드나 글루코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피파를 리피드 또는 인슐린 센서, 그러니까 지방질과 인슐린을 센싱하는 이제 인지하는 그런 물질, 그러니까 그런 수용체로서 이제 알려져 있고요. 피파에는 두 가지 폼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파 알파, 알파와 감마 두 가지 폼이 있는데 이 알파는 간이나 그러니까 liver, heart, skeletal muscle, brown adipose tissue 이런 데서 많이 이제 발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 피파 알파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fatty acid 이제 메타볼리즘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감마는 이제 아디포스 티슈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방이죠. 지방 티슈에서 이제 발현이 되고 이제 아디포지네시스 그러니까 지방을 생성하는 어, 그, 그 반응이라든가 그다음에 패티 애시드를 이제 수용하고 그다음에 글루코즈를 메타볼리즘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패티 애시드가 굉장히 중요한 이 피파의 리간드, 그러니까 이 리셉터에 붙어가지고 리셉터가 그 이후에 반응들을 이제 수행을 하게끔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패티 애시드인데 그 말인즉슨 결국 패티 애시드와 PFAS가 구조적으로 같기 때문에 이 PPAR의 리셉터에 PFAS가 바인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그러니까 이 메타볼리즘과 관련된 반응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PPAR 시그널링 패스웨이 중에서 제일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 약 중에서 리피드 로어링, 그러니까 이제 콜레스테롤 더하시키는 약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약 중에 하나가 이 파이브레이트인데, 이 파이브레이트가 아주 잘 알려진 PPAR 알파 리간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합성 리간드. 그 다음에
사이아졸리딘 다이언 또는 뭐 글리타존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뭐 먹는 약이죠. 그러니까 당뇨약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약인데 이 약이 바로 이제 피파 알파 gamma의 그 리간드로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아이코사노이드는 이제 그 패리 애시드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이 아이코사노이드는 피파 알파나 감마 뭐 양쪽에 다 이제 붙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든지 간에 이 피파의 그 리간드가 몸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래서 이제 이 알파나 그 감마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거죠. 활성화가 되면은 이 활성화된 이 리셉터가 이 RXR이라는 리셉터와 이제 그 다이머라이즈 해가지고 둘이 이제 같이 붙는 거죠. 그래서 어떤 타겟 쥔이 있으면은 이제 이 타겟 쥔에 이제 그 레귤레이션 리전이죠. 이 리전에 붙어가지고 이 쥔이 이제 익스프레션 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이제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쥔들 중에서 이제 그 알파가 주로 이제 그 활성화시키는 것이 이제 패리 애시드, 리피드, 프록시점 이런 게 되고, gamma가 아디포사이트, 글루코즈, 리피드 스토리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그이 리셉터에 그 붙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이제 그 다운스트림 쪽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건강 영향에 다른 형태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러한 그 피파와 이제 그 서로 이제 인터랙션을 해가지고 하게 된다는 건 이제 우리가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이제 주된 이제 모드 오브 액션, 그러니까 메커니스틱 패스웨이가 있는데, 한 가지 뭐냐면은 이 피파스가 그 엔도지너스 리간드, 그러니까 그 패리 애시드 같은 체내 그 내추럴 리간드를 이제 같이 따라하는 거죠. 밋밋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피파가 수행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애거나이즈, 그러니까 좀 더 증폭을 시키거나 아니면 엔타거나이즈, 그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두 가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이제 농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게 인간이냐 아니면은 뭐 쥐냐에 따라서도 좀 다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PPAR가 결국에는 이제 그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되는데, 그 시그널을 전달하는 걸 인터피어, 그러니까 그거를 방해하는 거죠. 이걸 방해를 해가지고 이 시그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게끔 하는. 그러니까 인슐린 센싱을 해야 되는데, 그 당뇨를 예를 든다면은 그 센싱을 하는 역할들을 이제 방해를 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거나 뭐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주된 메커니즘인데, 이 메커니즘 외에도 이거는 이제 엔도크린 디스럽팅 케미컬이라고 했으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에스트로겐이나 아니면 뭐 follicle stimulating 호르몬 같이 이제 에스트로겐을 이제 레귤레이션하는 이런 다른 호르몬들을 통해서도 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이로이드 호르몬, 그다음에 렙틴, 인플라메이션, 다른 피파와 무관한 또 다른 패스웨이에 의해서도 건강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지금 거의 한 25분 정도 이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느라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쓴 것 같은데, 이제 스완 스터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예를, 그래서 하나는 이제 폐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타이밍 오브 내추럴 메노포즈이기 때문에 결국에 내 몸의 PFAS 농도에 따라서 내 폐경이 오는 시점이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 달라진 폐경의 시점이 과연 어떠한 그 이후에 다른 건강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당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완 스터디는 1996년, 97년, 상당히 지금 벌써 한 26년 정도 됐죠. 오래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때 당시 이제 관심사가 뭐냐면은, 대부분의 그 미국에 있는 그 런지티나 코홀트가 다 남성 위주였어요. 여성 건강은 굉장히 다른데, 여성 건강에 대한 그 연구들을 할 수 있는 코홀트가 별로 없었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미국은 다인종 사회잖아요. 여러 가지 인종들이 이렇게 섞여서 사는데, 그 이전의 코홀트들은 대부분 다 이제 백인 위주의 코홀트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결과들이, 그럼 과연 그게 흑인이나 뭐 아시안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또 같은 그 결과인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90년대 한 중후반부터 해가지고 이 이제 향후 우리가 다시 개발하는 코홀트들은 남성 위주, 그다음에 백인 위주의 코홀트들은 더 이상 안 된다. 이러한 이제 그 방침들이 세워지면서 이 수완 스터디가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한 3,300명 정도의 여성들, 그리고 이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폐경 이전의 여성이 폐경 동안에 그 메노포자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폐경 전환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전환기 동안에 과연 몸의 호르몬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변화된 호르몬이 결국에는 이후에 만성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주택에 연구하는 콜트로 했기 때문에 어, 베이스라인에 42세에서 52세 여성들을 이제 그 리크루트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지역들을 다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부에서 오클랜드, 로스앤젤레스, 그다음에 중부에서 미시간, 시카고, 피츠버그, 그다음에 동부에서 보스턴, 뉴욕은 이제 뉴욕 근처인데, 그리고 모든 그 7개 사이트에서 그 백인들은 다 리크루트가 됐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사이트에서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블랙 또는 뭐 에이시안은 이제 차이니즈랑 자파니즈 있고 히스패닉. 그래서 각각의 사이트들이 그런 다른 마이너리티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이너리티가 소위 말해서 오버 샘플 된 거죠. 실제 이 샘플 안에 그 구성이 미국의 구성과 미국의 이 나이대 여성들의 구성과 좀 다르긴 한데, 마이너리티를 오버샘플 해가지고 이 결과들을 저희가 이제 보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코홀트가 이제 제가 미시간 대학교에 간 이후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환경역학자로서 이제 환경 오염 물질의 영향에 대해서 이제 하고 싶은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 스완 스터디가 굉장히 오랫동안 잘 그 팔로우업이 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환경 물질과 연관을 지어서 이제 건강 영향의 연구를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였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 팀에 이제 조인을 하고 여기에 가서 이제 저는 이러이러한 걸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승인을 받아서 제가 이제 수완 멀타이 폴루션 스터디라는 거를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베이스라인에 붙어 해가지고 환경 그 노출 평가를 하면 좋을 텐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컬렉트한 샘플들은 이제 다른 용도로 다 많이 사용이 돼가지고 그때 샘플은 거의 남아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베이스라인보다 한 3년 더 뒤에, 그래서 99년에서 2000년을 그 멀타이 플루턴 스터디의 베이스라인으로 잡고서 이때 당시에 1,40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5개 사이트, 오클랜드, 로스앤젤레스, 미시간, 피츠버그, 보스턴, 시카고와 뉴욕이 빠진 이유는 이 지역은 이게 이제 7개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각각 사이트들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통으로 하는 연구가 있지만은 각 사이트가 각자가 하고 싶은 연구를 또 따로 할 수 있는데, 시카고와 뉴욕은 소변 샘플을 그 수집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블러드를 통해서 노출 평가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지만 소변을 통해서 평가해야 되는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포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시카고와 뉴욕의 그 참가자들은 제가 포함을 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5개 사이트를 포함시켰고, 그분들의 이제 대략적인 그 데모그래픽들을 보면은 한 50세, 평균적인 연령이 50세, BMI가 한 28,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 그래서 백인이 한 50%, 블랙이 21%, 차이니가 13, 저페니스 15, 뭐 이런 정도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이 그 수완의 이제 론지튜널 스터디 디자인인데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팔로업을 매년 하고 초기 11번째 그 팔로업까지는 매년. 그러니까 이제 올해 보고 내년에 보고 내후년에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오면은 이제 호르몬 특정을 하고 이제 혈액 채취하고 소변 채취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건강 평가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매년 해왔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이제 장점이 저희가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아주 면밀하게 이제 조사를 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2008년 이후는 여기 이제 상당히 많은 수의 여성들이 이미 폐경을 지났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이제 매년 평가할 필요가 이제 좀 없어져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 그래서 지금 이 수완 그 멀타이 폴루턴 스터디 MPS는 제가 사용을 이때 한 1999년부터 해가지고 2010년 18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PFAS는 바로 이 베이스라인 99년 2000년. 근데 장점은 99년 2000년의 장점이 이때 당시가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PFAS가 이제 스톡홀름 그 컨벤션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라고 한 게 이제 PFOS. 그 이때 이후가 이제 서서히 그 이제 파퓰레이션 레벨이 감소하게 된 거죠. 99년 2000년이 그러니까 가장 높은 노출량을 보여줬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후에 이 노출 평가를 가지고서 건강 영역 연결을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시점이 되었던 거죠. 물론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잡은 건 아니었지만은 공교롭게도 굉장히 좋은 시점에 이제 그 샘플을 가지고서 노출 평가를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초반 연구가 이제 왜냐하면 이게 그 멀티 에트닉 파퓰레이션이고 그다음에 멀티 사이트 스터디이기 때문에 제가 이 페이퍼를 발표하기 이전에 연구들 중에서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게 과연 그러면은 PFAS가 이제 인종 간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인종 간의 차이가 실제 인종 간의 차이인지 아니면 그게 지역에 의한 차이인 거지. 앞서 이제 그 미국 지도를 보여줬듯이 내가 어디 사느냐가 내가 어떤 음용수를 먹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 바로 그게 이제 물에 PFAS가 오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마이너리티 파퓰레이션, 그러니까 흑인이나 아니면은 좀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못 사는 분들이 아무래도 뭐 그런 그 이제 그 뭐 공단이라든가 뭐 이런 데 좀 근처에 살다 보니까 그러면 좀 더 그런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레이스에 의한 이펙트인지 아니면 로케이션에 의한 이펙트인지 요거를 이제 구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P4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백인들이 다른 인종에 비해서 높게 검출이 됐고 P4스는 뭐 이제 그 백인과 중국인, 일본인은 차이가 안 났는데 보시다시피 흑인들이 굉장히 높은 농도가 나왔죠. 그래서 되게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있는데 결국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PFOS는 주로 음용수를 통해서 노출이 많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됐었고 P4는 반대로 이제 이제 내가 에브리데이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물건들 아니면 내 주변의 환경 집에 있는 어떤 물건들에 의해서 노출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 노출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인종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걸로 저희가 해석을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 시간이 벌써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뭐 다른 파퓰레이션과 이렇게 비교하는 건 제가 조금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제가 슬라이드를 공유를 했으니까는 이거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요건 넘어가. 요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전체 파퓰레이션은 아닌데 이 안에서 75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블러드 샘플을 한 3년 간격으로 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그 샘플을 받아서 이 PFAS를 특정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는 예상한 대로,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에 그 스톡홀름 컨벤션에 의해서 PFOS를 페이즈아웃 시키기로 해서 바로 그게 정확하게 나타났죠. 이 PFOS는 블러드 컨센트레이션이 이렇게 디클라인하는 트렌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P4와는 이게 아마 한 5년 이후였을 거예요. 한참 더 뒤에 가서 이제 그 페이즈아웃 시키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P4스만큼 떨어지진 않고 PFHXS 이제 6개 카본 체인인데 얘도 아직까지도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
얘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PFNA인데 PFNA는 이제 이 PFOA에 비해서 이제 카본이 하나 더 긴 거죠. 9개 카본인데 얘는 보니까는 오히려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왜냐하면 그 인더스트리가 이제 사회적인 압박을 받는 거죠. 이제 컨슈머 사이트든지 뭐 이런 데서 이게 물질이 굉장히 독성이 높네. 그러면 사용하지 말라고 막 압박이 들어오니까는 그럼 이걸 사용하지 않을게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인더스트리 입장에서는 물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물건을 만들거나 뭐 여러 가지의 결국 PFAS는 굉장히 중요한 그 설펙턴트로서 사용이 되는데 뭔가 다른 물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PFOA랑 PFOS의 이제 얼터너티브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쇼터 체인, 좀 더 짧은 체인의 PFAS를 사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쇼터 체인이 몸에서 좀 더 빨리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제 건강 영향이 좀 덜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물론 쇼트 체인으로 많이 리플레이스가 됐지만은 PFNA, 그러니까 더 롱거 체인으로도 또 옮겨간 걸로 보여요.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인더스트리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바이오 모니터링 데이터를 가지고서 봤을 때는 이 PFNA가 점점 증가하는 걸로 봤을 때 쇼트 체인으로 옮겨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롱거 체인으로도 옮겨가는 걸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이 내추럴 메노포즈에 대해서 연구했고 이 연구는 제 포스닥이었던 닥터 닝빙 굉장히 이 연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던 친구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메노포즈 같은 물질들이 그러니까 아웃컴들이 이게 이제 엔헤인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크로스 섹셔널하게 아웃컴과 익스포저 아웃컴을 다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FAS랑 그다음에 그 메노포즈, 에이제 메노포즈를 가지고서 딱 봤더니 굉장히 유의한 결과들이 막 나타났어요. 근데 과연 그러면 이 유의한 결과가 실제로 이 PFAS가 메노포즈, 그러니까 얼리 메노포즈를 일으킨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퍼가 나오고 난 뒤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이제 논란이 일었었죠. 이제 뭐 에피데미올로지 10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보고 싶은 거는 익스포저가 과연 익스포저가 아웃컴을 코스하는지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고 싶은 건데, 그래서 PFAS를 예를 든다고 하면 바디볼, 그러니까 몸에 이제 축적된 이전에 그러니까 이 아웃컴을 특정하기 이전까지 아니면 이 노출을 평가하기 이전까지의 모든 노출량을 다 포함하는 것이 중요한 노출 평가 자료가 되겠죠. 근데 실제 바디볼드는 특정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 사람이 얼마만큼 노출되어 왔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바디볼드를 특정하는 대신에 바이오마크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블러드에 있는 PFAS를 측정을 하게 되고, 블러드의 PFAS가, 왜냐하면 PFAS는 그 프로틴 중에서 알부민에 이렇게 바인딩을 하기 때문에, 시럼에 이제 알부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알부민에 바인딩된 PFAS가 상당히 이제 해플라이프도 기니까는 중요한 롱텀 익스포더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바디볼든이 시럼 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 시럼 농도가 아웃컴에 영향을 미치고 바로 이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비록 바이오마커와 아웃컴의 연관성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결국에는 바디볼든에 의해서 이 아웃컴이 연결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특정 아웃컴들 같은 경우는 이 아웃컴이 이 여러 가지 피지올로직 프로세스에 의해 가지고 바이오마커 컨센트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PFAS인데, 그리고 아웃컴 중에서 이 메노포즈인데, 왜냐하면은 이제 여성이 생리를 하는 현상이, 왜냐하면 결국에는 혈액 내에 PFAS가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생리를 하는 것이 몸 속에 있는 PFAS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일리미네이션 패스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과 남성, 그러니까 동일한 농도에 노출된 경우라고 하면 여성과 남성을 비교해 보면 남성이 높게 되는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생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혈액 내에 있는 PFAS 농도가 감소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에이즈 메노포즈, 결국에 폐경이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생리를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제 폐경 이후의 여성들은 이 몸 안에 있는 PFAS를 배출하는 경로가 이제 봉쇄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PFAS가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생리를 하는 여성들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농도가 점점 더 감소하고 같은 농도에 노출됐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폐경 이후의 여성들은 그 농도가 계속 유지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연관성을 봤을 때 연관성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통계적인 아티팩트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PFAS가 메노포즈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잘 알려져 있는 그 리버스 코제이션 또는 리버스 코잘리티라고 하죠. 프로섹셔널 스터디는 이거를 풀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이 리버스 코제이션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에 가서 이제 이러한 론지튜드널 프로스펙티브 코홀트 스터디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폐경 이전의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PFAS도 폐경 이전에 측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들한테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폐경에 의한 이제 팩터는 이제 우선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폐경을 이제 그 프로스펙티브하게 측정을 이제 평가를 해서 이거를 연관을 시켜야지만이 우리가 정확한 그러니까 코절 인퍼런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그냥 결과로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스완 스터디에서 이렇게 해서 보고 나니까는 요거는 이제 해저드 레이션을 결국에 뭐냐면 이제 여성들이 언제 폐경에 도달하게 되는지를 가지고서 보게 된 건데 해서 보니까는 농도가 그러니까 T1, T2, T3 그러니까 털타일 3분위로 나눈 거죠. 그래서 높은 3분위 쪽에 있는 분들이 해저 레이션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결국에 뭐냐면 해저 레이션가 높다라는 얘기는 내가 폐경에 좀 더 일찍 도달하게 된다. 어느 정도 한 30% 정도. 가장 낮은 농도에 있는 3분위와 비교했을 때 이 정도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또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게 이제 코릴레이션 상관성을 보여주는 이제 그 그림인데 PFOS나 PFOA들이 보면은 한 0.5에서 0.8까지 상당히 높은 이 코릴레이션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 PFAS를 하나하나씩 봤을 때 어떤 연관성을 본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이게 이 중에서 우리가 배드 액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폐경에 영향을 주는 PFAS가 이 중에서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여러 개가 다 코릴레이션이 높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는 어떤 케미칼은 폐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실제 폐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케미칼과 코릴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그 개별 물질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연관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연관성은 실질적인 트루 어소시에이션이 아니라 이거는 다른 그 배드 액트에 의한 그 컨파운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 우리는 이거를 하나하나 개별 물질들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물질을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믹스처 어프로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스터디에서 이제 K민즈라고 결국에는 이 사람 한 1,000명 되는 여성들 중에서 어떤 그 클러스터가 그러니까 어떤 그룹의 여성들이 뭐 소위 말해서 모든 PFAS에 다 높이 노출됐는지 아니면 어떤 그룹의 여성들은 여러 가지 PFAS 다 전체적으로 해서 다 낮은 농도에 노출됐는지 이렇게 나눠 보니까는 이제 전체적으로 낮은 노출, 전체적으로 한 중간 낮은 노출, 전체적으로 중간 높은 노출, 그다음에 아주 높은 노출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비교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는 여기 이제 요 점선을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낮은 농도에 노출된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한 52.8세, 이게 폐경의 연령. 그 다음에 높은 농도에 노출된 그룹은 폐경의 평균적인 연령이 한 50.8세, 한 2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2년의 차이가, 내가 폐경 2년 먼저 왔어. 이거 뭐 전체 뭐 한 요새 100세 세대 그 세상이라고 했을 때 2년 차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폐경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물질이 바로 이제 흡연이죠. 시가렛 스모킹이 이 저희 그 그룹에서 보니까는 요 그 폐경 연령을 한 1.5세 정도로 그 차이를 내요. 그러니까 그 음, 그러니까 비흡연자가 한 1.5세 더 늦게, 그러니까 흡연자 하면 1.5세 더 빨리 폐경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PFAS 농도의 농도 차이가 흡연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아니면 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난 거죠. 굉장히 재밌는 결과들을 나타내는데, 결국에는 요 두 가지, 그러니까 2year하고 되게 중요한 게 뭐냐, 결국 이 early menopause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니까, 기존에 이제 그 평가들을 보면은 이 early menopause는 이제 전체적인 뭐 사망률 또는 심장 질환, 그 다음에 low bone density, 그러니까 어, 아, 오스테오포로시스 까먹었네. 하여튼 이제 뼈가 약해지는 거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arly menopause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만성 질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더 빨리 온다는 게 결코 유쾌한 게 아니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 early menopause에 의한 다른 만성 질병에도 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을 앞쪽에 이걸 미리 한번 좀 봤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 타입 2 다이아비티스는 그냥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한번 그냥 쭉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고 요거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뭐냐면 결국 이제 당뇨의 발병률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것도 또 이제 여러 가지 믹스처 어프로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믹스처 어프로치를 가지고서 이제 여기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터타일 1, 그러니까 이제 3분위 중에 가장 낮은 그룹, 그 다음에 터타일 3, 이제 이게 터타일 3죠. 이게 터타일 1인데, 결국에 이제 3분위 중에서 낮은 농도에 노출된 그룹과 높은 농도에 노출된 그룹의 그 발병률의 차이가 한 2.6배, 상당히 큰 거를 보이죠. 이 파퓰레이션 내에서 다른 이제 잘 알려져 있는 리스크 팩터들을 보니까는 이제 노멀 웨이트랑 오버웨이트의 이제 이 해저 레이시오가 2.89, 그다음에 네버 스모커랑 커런 스모커가 2.3. 그러니까 PFAS의 이펙트가 결국에 한 오버웨이트 이펙트와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스모킹 이펙트보다 오히려 더 강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걸로 저희 파퓰레이션에 나타났는데, 그런 정도로 되게 중요한 물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른 스터디들도 저희가 이제 많이 했는데, 이제 바디 사이즈, 바디 컴포지션 해가지고 과연 그럼 비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봤는데,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 특히나 PFOS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이 메노포즈할 트랜지션, 그 메노포즈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여성들이 이제 체중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성들은 다 체중이 그 시점 되면 늘어나요. 근데 늘어나는 여성들 중에서 PFAS 농도, 그러니까 PFOS 농도에 따라서 늘어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PFOS 농도가 높으면은 그 폐경기 동안에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이런 거를 보게 됐고, 렙틴은 또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핫셀이 분비하는 호르몬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인슐린 레지스턴스라든가 내가 당뇨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보면 PFAS와 렙틴과의 유의한 상관성을 어소시에이션을 봤었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하이퍼텐션에 나온 건데, PFAS가 또한 고혈압 발병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벌써 50분을 썼는데 한 5분 정도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이제 결과들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넥스트 스텝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그러면 PFAS를 이제 줄이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줄이는 노력들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 2021년 이전까지는 이 PFAS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된다라고 뭐 학계나 소비자 단체나 정말로 많이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의회도 그러고 뭐 정부도 그러고 좀 해서 말을 안 듣다가 특히나 그 기간이 하필이면 이제 그 트럼프 때 이제 특히나 EPA의 힘을 많이 약화시켰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들었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난 뒤에 이제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2021년에 이 PFAS 액션 액트, 그러니까 결국에 법을 제정한 겁니다. 법을 제정해가지고 이 PFAS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EPA가 이 드링킹 워터 스탠다드를 만드는 거, 그 중에서 어떤 거 P4랑 P4 이 두 가지 2년 내로 만드는 거, 그다음에 P4를 이제 뭐 hazardous substance로 이제 지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PFAS 이 두 가지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PFAS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른 PFAS들을 또 과연 우리가 그러면 유해 물질로 지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이제 지침들을 이 법안에 해가지고 향후 앞으로 5년 동안의 이 PFAS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래서 굉장히 진일보한 이 법이 제정돼서 2021년에 저도 굉장히 기뻤었는데,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맞춰가지고 결국에 이제 올해 6월이죠. 올 6월에 그 EPA가 이제 PFAS Drinking Water Health Advisory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만 해도 P4와 PFOS가 이제 Drinking Water 7P, 그러니까 70ppm였는데 이거를 0.004, 0.02라는 얘기는 뭐냐? 결국에 이제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P4와 PFOS는 이제 드링킹 워터에서 다 없애버리는. 굉장히 진일보한 그 어드바이저를 만들었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 물질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낙인을 찍는 거죠. 이 물질들은 아주 나쁜 거야.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돼. 하면은 인더스트리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게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더스트리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부계 물질들 말고도 그냥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러 가지 체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살짝 바꾸면은 다른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 다른 물질을 가지고서 똑같은 케미컬 리액션을 만들 수 있고 컨슈머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만든 케미컬들이 과연 그러면 독성적인 측면에서 안전하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특정 물질만을 지정을 해가지고 레귤레이션을 하면은 결국에 이 regulatory substitution 하는데 결국 우리가 후회할 만한 그러니까 그 물질이 다른 물질을 대체되는데 대체된 물질들이 결코 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은 물질일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BPA를 BPS나 BPF로 결국 바뀐 거죠. 그래서 모든 컨슈머 프로덕트에 BPA 프리라고 하는데 그 BPA를 사용하지 않아요. 인더스트리가. 근데 그렇게 바뀐 다른 물질들, BPF, BPS가 과연 그러면 더 안전하냐?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regulatory substitution인데, PFAS도 결국에 어떻게 레귤레이션 하는가에 대한 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PFAS를 클래스로 레귤레이션 해야 된다. 개별 물질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레귤레이션 하는 문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떤 그 이제 전체 파퓰레이션에 대한 그다음에 팔러시를 통해서 레귤레이션 하는 문제가 된다면은 인디비주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뭐냐면은 이 컨비니언스 그러니까 편리함과 노출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편리하고 싶으면은 결국에 노출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편리함을 포기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레벨에서도 그러니까 음용수나 아니면은 대기를 통해서 노출되는 그러니까 전체 파퓰레이션에서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노출원은 제외시키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노출원은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편리함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노출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 PFAS 노출원들이 존재하고 이거는 내가 에브리데이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에 의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편리함을 내가 불편하더라도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노력들이 올해 이게 이제 그 컨슈머 리포트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패스트 레스토랑 그 음식들을 사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그 PFAS를 특정을 해봤어요. 봤더니 이게 굉장히 유명한 뭐 한국에서도 잘 알죠. 뭐 버거킹이나 이제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도 이그 뭐죠? 이 프렌치 프라이나 쿠키나 뭐 이런 데 들어있는 그 컨테이너들에 PFAS 농도가 굉장히 높은 농도로 나타났고 농도가 높고 이걸 바로 발표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이 메이저 레스토랑들이 우리 더 이상 PFAS 그러니까 이 포레버 케미칼 사용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소비자 단체라든가 학계라든가 여기서 같이 힘을 써가지고 인더스트리를 압박을 해야 되는 거죠. 압박하면 이쪽에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문제가 여러 사람들의 이제 공유가 되고 있다 보니까 바로 뭐 치플레 이쪽에서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샌드위치 중에 하나인데 그 치플레이에서도 더 이상 이제 피파스 사용하지 않을게 이런 얘기를 하고 스타벅스도 바로 반응을 했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패키지에서 PFAS에 들어가 있는 것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게. USA가 이제 2022년까지 올해 연말까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한국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2023년까지 PFAS를 사용한 패키지를 다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좋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향으로 소비자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패브릭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옷에서도 이 NRDC라고 이런 데서 이제 이 어패럴 매니팩처러가 이 PFAS를 일리미네이트 해야 없애버려야 해야 된다라고 딱 해서 이 보고서들을 만들다 보니까는 바로 9월 달이에요. 올해 9월 달. 캘리포니아 가버너가 이 PFAS를 클로딩이랑 텍스타일에서 다 페이즈 아웃 시키는 거에 대한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중요한데 캘리포니아가 시작을 하게 되면은 다른 주에서도 이거를 받아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정말 중요한 움직임이고 이거는 이제 올해 이제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미국에서는 이 중간 선거 굉장히 중요한 중간 선거인데 미시간 가버너를 하고 이게 바로 이번 주 화요일이었나 이 두 사람의 그 후보자가 이제 디베이트를 하는데 여기서도 이 미시간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얘기하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 두 사람이 PFAS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정치인들도 이제 이 소비자들과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버솜을 제가 이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 보시고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이러한 연구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제가 뭐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다 소개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펀딩 소스는 NIEHS고 혹시 이제 오늘 뭐 남은 시간 동안에 또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다른 궁금한 점 있으면은 제 이메일이나 그다음에 제가 트위터 요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트위터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는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또, 준비하신 거에 비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아까 다이아베티스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예, 상세한 슬라이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10시 12분인데요. 사실 우리가 10시 반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이제, 오늘이 조금 복잡한 날이어서 약속이 다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끝나는 시간을 맞추고 일을 하려면 차라리 그냥 브레이크 없이 지금 한 뭐 20분 정도? 17, 8분 정도 이야기하고 펑철하게 끝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네, 괜찮으세요? 박 교수님? 예, 괜찮습니다. 네. 지금 여기 이 줌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지금 아주 많지는 않고 아마 이제 뭐 발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간 친구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아주 뭐 스페시픽한 내용도 좋고 아니면은 뭐 제너럴한 내용도 좋고 한번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가나이즈 하시느라고 전공도 아닌데 열심히 들으신 김하진 교수님 질문 있으세요? 네, 저는 상당히 재밌게 들었어요. 사실 질문은 아주 스페시픽한 거, 뭐 오버럴한 거, 뭐 중간중간에 튀어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재밌게 되게 들었고요. 피파스라는 물질을 사실은 이제
듣기만 듣고 아 이게 탁식하다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사실 주워 듣기만 했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 들은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게 들었는데 뭐 일단은 지금 이제 교수님 연구하신 부분은 이제 수질에서 뭐 섭취를 통해서 이렇게 건강 영양에 주로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 스트럭처를 이렇게 봤을 때 스트럭처를 봤을 때 아까 이제 제가 되게 재밌게 들었던 부분이 그 페리 애시드랑 가장 이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노출됐을 때 되게 이제 인체에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페리 애시드 구조에서 이게 플로린 말고 다른 게 붙으면 이게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캔디디터 물질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예, 이게, 피파스라는 뭐 물질, 아까도 이게 변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셨잖아요. 음, 규제를 할 때.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예. 사실 제가 뭐, 케미스트 쪽이나 아니면 뭐, 이런, 특히나 머티리얼 사이언스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아마, 뭐, 아마, 더 자세한 그 대답은 그런 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 그러니까 지금 PFAS가 실제 사용되는 게 한 5천여 개 이상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구조를 살짝만 바꿔도 새로운 PFAS를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PFAS의 이름이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라고 하는데, Per는 모든 하이드로젠이 다 플로린으로 다 치환된 거고, 폴리는 이제 하이드로젠이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드로젠이 남아있는 그 구조에서, 거기에 이제 알코올이 붙거나, 아니면 오xygen이 들어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뭐 몸에서 빨리 배출되게끔 만들거나 음, 아니면은 좀 이게 이 피파스의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게 서피스 프로텍터라고 하는데 음, 테플론 그 프라이팬 같은 거 있잖아요. 결국에 이게 어떤 다른 물질들이 여기 그러니까 그 아이언에 붙지 않게끔 하려고 해서 그 음, 코팅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네. 개를 분리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PTFE라고 하는데, 그 폴리머들의 형태들이 다른 이제 그 플로린 다 치환되지 않은 형태를 통해서 이제 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음, 만들어진 물질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또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음, 그래서 음, 이게 정말 규제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특정 새로운 물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독성 검사를 해서 이건 독성 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해도 하루 새로운 다른 물질 만들어 가지고 뭐 음, 또 소개를 하면 그 물질은 기존에 그 조사된 물질은 아니니까는 음, 이러한 것이 이 PFAS 규제의 딜레마인데요. 그래서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PFAS를 개별 물질로 규제를 하는 거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음, 클래스로 규제를 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복잡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흡수가 잘 되는 게 그 구조 때문이라면 사실은 그 붙어있는 플로린은 영향이 없을까? 뭐 그런 개별적인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붙어있는 펑셔널 그룹이 영향을 주는 건지, 그 스트럭처가 영향을 주는 건지, 뭐 디테일한 연구는 필요하겠지만, 예. 이게 이제 분해하는 입장에서는 분해를 만약에 연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피파스 구조에서 플로린 떨어져 나가도 사실은 이게 피파스가 분해돼서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몸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 스트럭처 때문에 영향을 주게 되면 사실 똑같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게 요새 나오는 이제 그 플로로텔레모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P4와 P4스의 이제 대체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그 플로로텔레모인데 얘네들이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플로린 그러니까 그 카본 체인 중에 한 카본 2개 정도는 하이드로젠이 붙어 있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결국에는 이제 몸 안에 들어오거나 이러면 이게 그 브렉다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구조가 깨져버리는데 깨져가지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깨지면은 이제 그 하이드로젠 있는 쪽이 나가게 되고 물로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나가게 되고 나머지는 그러면 여전히 그 퍼플로로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 플로린이 다 그 카본테인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몸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있는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음, 그게 지금 그 이제 그 산업체에서
그러니까 PFOS, PFOA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대신 사용하는 물질인데, 그럼 그 물질들이 그렇게 해서 규제를 이제 피해 나가는데, 결국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똑같은 물질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음. 좀 규제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어서, 근데, 음. 혹시, 예, 학생들 중에 또 질문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경호 교수님 연구실에 박사과정하고 있는 최희연입니다. 예. 사실, 박성 교수님의 강의를 여러 번 들었긴 했었는데, 스완 스터디에서 좀 더 구체화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파스에 관심이 많기도 해서 사실 더 재미있게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질문 두 가지와 또 중간에 수업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나가신 분의 질문을 대체해서 대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자면은, 피파스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대체되고 있는 물질도 굉장히 많이 이제 새로워지고 있는데, 피파스를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본 체인 랭스에 대한 차이라든가, 아니면 아이소머에서 리니어나 브랜치드 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구분해서 연구를 하신 그런 결과가 있는지,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폐경 영향이 있다면 사실 토경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연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두 번째 질문이 폐경 영향이 있으면 어떤 영향이 또 있다고요? 초경 어린 아이의 초경. 이제 네, 초경. 토경 영향 예, 예. 질문 드리고 오케이. 예.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먼저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PFAS 어세스먼트를 할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P4랑 P4에 대해서는 아이소모를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나 P4는 이제 농도가, 몸 체내 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아이소모건, 그러니까 브랜치랑 그다음에 리니어 두 가지가 다 굉장히 높은 농도로 다 디텍트가 됐고,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해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었고, 앞서 보여드렸던 제가 결과를 너무 빨리 아마 지나갔을 것 같은데, 브랜치랑 리니어가 이제 그 아웃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메노포즈 같은 경우는 그 브랜치랑 리니어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났었고, 근데 특정 아웃컴에서는 이제 뭐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두 가지의 이펙트가 좀 다르게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그 브랜치의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게 이제 그, 어, 제가 알기로는 동물 실험 같은 거에서도 과연 그럼 카본 체인이 그 독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체인의 랭스가, 그러니까 카본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게 이제 브랜치냐 아니면 리니어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동물 실험들이 여러 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뭐 당뇨 쪽과 관련된 거, 아니면은 그 아디포사이트들, 그러니까 지방 세포들이 어떻게 분화되고, 이런 거에 이제 리니어한 PFAS랑 그다음에 브랜치한 PFAS가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거를 보여준 결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인지 지금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두 개가 결과가 다른 형태로 나타났었고,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 두 개가 결과가 다른 거를 동물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됐었고, 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P4와의 그 아이소모 같은 경우는 저희 파퓰레이션에서 그 브랜치의 농도가 굉장히 너무 낮게 나타나서, 그러니까 디텍션 된 게 한 4%인가 5%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 P4는 아까 그 그림에서 보면 제가 NP4라고 적어놨는데, 그게 왜냐면은 이제 브랜치의 농도 디텍션 레이시 너무 낮아가지고, 저는 이제 이 연구에서는 리니어한 것만 집중해서 봤었고, 근데 P4와 마찬가지로 P4와도 결국에 브랜치냐 리니어냐에 따라서 실제 셀이 반응하는 거는 조금씩 이게 그러니까 아웃컴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다르게 나타나는 걸로 보고가 돼서 제가 이제
연구에서 이 아이소모에 의한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그 폐경과 그다음에 초경에 대한 것도 물론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수환이 오히려 어찌 보면 굉장히 연구가 많이 안 된 연령대죠. 근데 이제 그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에서 보면은 그 버스 코홀트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버스 코홀트들을 계속해서 팔로우하는 그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해서 그래서 이 초경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이제 확보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초경 이전에 아니면은 뭐 그 임신기 동안의 노출량이 초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초경 자체의 연구들을 막 이렇게 팔로우를 하지는 않아가지고 그 개별 스터디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닝딩 제 그 포스닥 학생이 PFAS와 그다음에 여성 건강에 대한 이제 리뷰 논문을 하나를 쓴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꼭지가 그 초경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어, 그, 그 서머리 해놓은 거 보면은 그 PFAS가 여러 가지 그 폴리클로지네시스 그러니까 그 난소에서 팔리클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 메커니즘의 PFAS가 directly effect가 된다는 연구들이 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PFAS가 스테로이드 지네시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뇌의 그 하이포탈러머스, 피투이트리, 그다음에 오베리에 가는 그 호르몬 그 액시스를 그 인터피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에스트로겐 리셉터에 반응을 해가지고 하는 거라고도 이제 얘기가 돼 있고 또 하나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PPAR에 반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시그널링들을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영향을 두어서 결국에는 초경에도 영향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메커니즘은 아마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초경과 관련된 연구들도 상당히 초경은 오히려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됐죠. 오히려 폐경이 연구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실에 정조은 선배의 질문을 한 가지 드리자면, 지역적인 특성이 이제 미시건에서 PFAS 노출이 높아서 이제 관심 물질로 연구를 좀 더 집중적으로 수행을 하셨는데, 최근에 PFAS 이외에도 다른 관심 물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PFAS 이외에 다른 물질이요. 오늘 여기서 소개는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수완에서 제가 특정한 물질이 그러니까 PFAS가 있고 헤비메탈이 있고 그다음에 피놀들 BPA나 파라벤이나 뭐 이런 것들 포함된 피놀 패널들 그리고 살레이트 그 이제 로우 몰레큘러 살레이트, 하이 몰레큘러 살레이트 다 합쳐가지고 한 10몇 개 정도 되는 살레이트들도 측정했고 그다음에 다이알킬 파스페이트라고 해서 이제 그 유기 염소계죠. 염소계가 아니라 유기 인계라고 하나요? 올가노 파스페이트 페스티사이드들 그 페스티사이드의 이제 메타볼라이트죠. 그래서 다이알킬 파스페이트도 측정을 했고 그다음에 팝스, PCB, PBDE, 그다음에 올가노 클로린 페스티사이드들. 그래서 이제 이게 엔헤인즈보다 장점이 엔헤인즈가 사실 굉장히 좋은 이제 그 스터디 파퓰레이션인데 여러 가지 물질들 한꺼번에 특정된. 근데 이제 사실 그 한 사람한테 뭐 그 이 물질들을 특정하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혈액을 엄청 많이 뽑고 막 그 소변을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정도의 벌든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물질들을 그 NHNZ 그 사람들이 오면은 한 그룹은 이 물질들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되고 다른 그룹은 다른 물질들을 측정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각각의 물질들을 연구할 때는 사실 상관은 없는데 이 물질들을 다 합쳐가지고 이제 사실 제가 연구하고 싶은 이런 이제 그 믹스처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좀 제한점이 있어요. 그래서 스완 스터디가 제가 이제 펀딩을 받은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형태 그런 종류의 화학 물질들을 측정을 해서 한
한 20여 개 정도 케미칼들이 1,400여 명의 여성들한테 다 측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작을 이제 현재까지는 제가 이제 개별 물질들 하나하나씩 해서 연구를 해왔었고요. 향후 이제 목표가 이 물질들을 다 합쳐가지고 이 물질들 간에는 어떠한 이제 뭐 서로 간에 이제 그 인터랙션을 하거나 어떤 이제 종합적인 이펙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향후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할 계획이고, 또 한 가지가 그 앞서 그 김성근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또 한 방향으로 지금 제가 연구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엑스포좀이라고 해서, 이제 엑스포좀이 이 인바이런먼트 헬스 내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특정 물질들을 이제 콕 집어가지고 분석하고 하는 데 있어서 물론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사실 측정하지 못하는, 그리고 아까 여기 PFAS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 가지 PFAS들 물질들이 새로운 물질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 물질들은 특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물질들까지도 다 합쳐가지고 특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방법이 물질을 정하지 않고 언타겟티드라고 하는데, 타겟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뭐 시럼이나 플라즈마를 그냥 이 그 리퀴드 크로마토그램에 딱 돌리는 거죠. 그래서 피크가 쭉 나타나면은 그 피크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 피크들을 다 일일이 다 해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어떤 뭐 당뇨라든가 뭐 이런 걸 하면은 이제 연관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난 뭐 당뇨 환자와 아닌 사람 간의 피크가 차이가 나는 것들이 딱 나타나면은 그 다음에 그 차이를 보이는 피크가 과연 어떤 물질인지, 그러니까 거꾸로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거는 PFAS가 나쁜 거야 라고 이미 내가 알고 있고, 그 목적하에서 혈액을 채취하고 그다음에 그 혈액에서 PFAS를 특정하는 거잖아요. 특정하고 난 다음에 그것과 당뇨를 연관시키는 건데, 이 어프로치는 반대 방향이죠. 내가 어떤 물질이 나쁜지는 잘 몰라. 근데 얘랑 그다음에 당뇨와 연관을 시켜가지고 뭔지는 모르지만 피크가 막 나타나는 것 중에서 특정 피크들이 연관성을 보이는 피크를 먼저 아이덴티파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피크가 과연 어떤 물질을 보여주는 건지, 어떤 물질인지를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워낙에 많이 몰라요.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는 게 한 100여 개 뭐 이 정도니까는 실제 사용하는 케미칼의 숫자는 한 몇만 개라고 하죠. 에브리데이 사용하는 그 케미칼이. 그럼 내 몸속에 몇만 개 케미칼이 있을 거예요. 정도가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 몇만 개 케미칼들을 한번 쫙 다 보고 그 중에서 어떤 진짜 그 피크가 중요한 피크인지에 대해서 이제 찾아 나가는 거죠. 이러한 형태의 어프로치를 이제 향후 한 5년 동안에 또 할 계획입니다. 사실 저 질문을 좀 많이 받고 그러면 좋긴 좋은데, 사실 저도 10시 반부터 다른 일정이 있고 그래서 하긴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제 한 분 질문밖에 딱 못 받았는데 채연 씨가 너무 많이 질문한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는 분 있으면 한 분만 아쉬우니까 받고 해볼까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경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올해 8월에 박사 학위 받고 지금 연수 연구원으로 있는 권바람입니다. 교수님 통해서 여러 번 말씀 들었는데 이렇게 처음 뵙고 인사드리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로 그 내분비계 관련 독성 연구를 진행을 해와서 교수님께서 이게 역학 연구 이제 중요한 개념도 알려주시고 발표 재밌게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스페시픽한 질문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질문인데, 혹시 그런 단면 연구나 다른 그런 종단 연구 같은 이제 여러 역학 연구 진행할 때 그 PFAS 생체시료 검출 수준이랑 그 건강 영향에서 그 실제 엔데믹 지역과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의 검출 수준이나 이제 건강 영향을 비교해 볼 수도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스터디 디자인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한 연구는, 그러니까 처음에 수완이 시작할 때
PFAS와 관심사가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PFAS에 과연 미국 내에서 어떻게 분포가 돼 있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사람들을 샘플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기존에 있는 말씀하신 종단 연구가 이미 있는 상태인데 제가 굉장히 좀 행운이었던 게 이 스터디가 아까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렸듯이 매년마다 이제 사람들을 이제 팔로우를 하면서 그때마다 혈액과 소변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오뱅크라고 하죠. 바이오뱅크를 딱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실제 그 연구가 시작된 것보다 한 거의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새로운 연구를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럼 재밌는 연구겠네 하고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생태 시료들을 제가 사용할 수 있게끔. 근데 사실 제한점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PFAS를 목적으로 해서 이 파퓰레이션이 이제 디자인된 게 아니다 보니까는 사실 그 특정 지역에서 정말로 많이 노출돼 있는 사람들을 이제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빠져 있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 PFAS를 좀 타겟으로 하는 연구가 실제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에서 PFAS가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그 ATSDR이라고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 제가 알기로 한 7개 지역인가요? 7개 지역을 이렇게 딱 그 위험 지역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농도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리크루트를 한 거죠. 왜냐면 이제 저희 연구 같은 경우 너무나 낮은 농도로만 있다 보니까는 실제 고농도에서 어떤 영향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고농도에 있는 사람들을 또 집중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향후에 또 종단 연구를 이제 해 나가겠죠.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긴 할 텐데 그런 형태의 연구 디자인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환경 연구에 투자를 하는 이제 그 정부 기관이 있고 그렇죠? 각각의 그 정부 기관들이 자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 아까 말씀드린 ATSDR 디자인 같은 경우가 CDC 그다음에 NIEHS가 같이 해가지고 그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고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관여하는 건 아닌데 그 사이트 중에 하나가 미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랜트들을 막 리뷰할 때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하긴 했었는데 미시간에서 하게 돼가지고 미시간 결과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드바이저리로 포함해서 결과들을 항상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굉장히 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몇 년 후에는 좀 좋은 결과가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되게 빠듯한 일정인데 그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거 듣지 못한 친구들 들을 수 있게 우리 이호인 선생님 스트리밍 BK 사이트 해주셔서 다른 분들 들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못 들은 친구들에게도 링크 공유해서 들을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도 우리 박성균 교수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좋고 또 오늘 강의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인 클로징은 우리 그 전체 오가나이저이신 김하진 교수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소영 교수님, 미국에서는 늦은 시간인데 오늘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학생들도 오늘 이른 시간인데, BK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세미나에 또 참여해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경희 교수님도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성희 교수님 오늘 또 뵈서 반가웠고요. 또 다음에 기회 되면은 또 초청해서 이렇게 또 학생들과 연구하신 내용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